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더 무겁고 병원비, 공과금 이자까지 한꺼번에 뛰는 느낌 드시나요? 다음 달 카드 결제일 혹시 버틸 수 있을까요? 지난해 채무조정 17만 4천 명, 특히 60대 이상이 80% 늘었습니다. 연체율도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자영업 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수원 62세 한도경 씨는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노란우산 해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 상담과 퇴직연금 점검으로 숨통을 틔운 분들도 많습니다. 40대, 50대, 60대 여러분, 혹시 이번 달만 넘기자며 약을 줄이거나 적금을 깨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면 이자 낮추는 순서와 해지 전 체크리스트를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면 놓칩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명수, 65, 광주 북구에서 38년을 같은 회사에 다닌 뒤 지난해 봄 정년 퇴직했다. 대기업 전자부품 공장의 물류부 부장이었다.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이제는 숨 좀 고르자. 아내 김영숙의 무릎 수술비와 전세 대출 이자부터 정리하자고 마음먹던 날, 현관 바닥에 툭 떨어진 게 있었다. 하얀 봉투 속 붉은 글씨로 찍힌 카드빚 청구서. 분할로 갚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들 결혼 준비에 보태준 카드값이 한 장의 종이로 돌아왔다. 그는 청구서를 4번 접어 지갑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부엌 의자에 앉아 펴보았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3달이 갔다. 아침 식탁 위에는 늘 같은 것들이 놓인다. 반찬 2가지, 영숙 씨의 물리치료, 예약증, 그리고 날짜가 바뀔 때마다 색이 더 진해지는 청구서. 이자는 소리 없이 올라갔고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도 계절과 상관없이 커졌다. 가끔은 TV에서 들려오는 뉴스 앵커의 말이 귀에 박혔다. 올해 들어 채무조정 상담이 급증했습니다. 명수는 리모컨을 눌러 소리를 낮추며 애써 웃었다. 우린 아직 괜찮아. 하지만 웃음 뒤 그는 현관 신발장 위에 카드 청구서들을 날짜별로 세워놓았다. 마치 외출할 때 챙겨야 하는 약처럼. 퇴직 직후 명수는 오래 미뤄둔 치과 치료를 시작했다. 임플란트 2개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추가 치료비는 처음 비용의 거의 배가 되었다. 신용카드 할부 버튼을 눌렀을 때 단말기 화면이 잠깐 멈추더니 승인이라는 글자가 떴다. 그날 저녁 딸 미선이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빠, 아이 학원비가 밀려서 다음 달에 바로 드릴게. 명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래, 아빠가 정리해 볼게. 통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퇴직금에서 손대기 싫어 돌려 막던 카드가 3장에서 5장이 되기까지 2계절이면 충분했다. 장마가 시작되던 주말, 거실 창이 뿌옇게 김이 서렸다. 아내는 무릎에 찜질팩을 올리고 앉아 종이봉투를 흔들었다. 당신, 이거 뭐야? 카드 현금 서비스? 잠깐만, 이번 달만? 병원비 들어가고 전세 대출 이자 내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전화 알림이 울렸다. 연체 안내. 그 순간 영숙 씨가 봉투를 뒤집었다. 안쪽에 접혀있던 작은 종이 약정이자율 연 19.9%.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다. TV 화면 속 유명 가수가 웃고 있었지만 거실 공기는 묵직했다. 해가 쨍한 날이면 명수는 일부러 시장을 돌았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지갑 속 종이들이 숨을 막게 했다. 재래시장 한쪽 복권 가게 앞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카드를 다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더 벌어야 하지? 종이에 나타난 숫자는 현실 같지 않았다. 퇴직 전엔 월급날이 늘 정해져 있었고 카드 대금도 날짜에 맞춰 빠져나갔다. 지금은 모든 날짜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듯했다. 오전엔 병원, 오후엔 은행, 저녁엔 카드사 상담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가을,
전세 만기 연장이 다가오자 공인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주인이 올해는 전세를 올려야겠다네요. 명수는 잠깐 멍해졌다. 전세 대출 이자만 해도 숨이 찼는데 올린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딸 미선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아빠 미안. 이번 달은 진짜 어렵다. 그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대신 식탁 위에 카드비 청구서를 올려놓고 의자를 끌어앉았다. 숫자 밑에 작은 별표가 촘촘했다. 리볼빙 2월 잔액? 단어의 뜻은 알지만 그 결말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동네 은행 창구에서 대기표를 뽑았다. 번호판이 한 칸씩 넘어갈 때마다 목이 말랐다. 창구 직원은 친절했고 종이에 가능한 대안을 적어주었다. 상담센터 연결, 이자 경감 신청, 상환 기간 조정.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구를 떠나며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자존심과 가족에게 티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무거웠다.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엔 또 다른 흰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글씨는 더 굵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작아지고 이미지가 선명해졌다. 형광등 아래 카드비 청구서가 겹겹이 포개져 작은 탑처럼 서 있었다. 아내는 냉동실에서 남은 미역국을 꺼내 데웠다. 당신 밥부터 먹어. 명수는 수저를 들다 말고 청구서를 다시 세로로 정리했다. 날짜 순으로, 금액 순으로,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순서로. 휴대폰 화면에는 신용회복이라는 검색어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입력을 멈추고 거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청구서 모서리가 가볍게 들썩였다. 그때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다. 자동이체 실패. 명수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다녀올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향한 곳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상담센터였다. 상담센터 앞 골목은 편의점 불빛만 남아 있었다. 유리문 아래 붙은 종이에 야간 무인 접수 가능이라 적혀 있었다. 그는 펜을 쥐고 이름과 연락처, 월 상환 가능액을 적다가 잠시 멈췄다. 회사 창구에서 분기 말 재고를 맞추던 밤들이 스쳤다. 그때는 해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자신을 몰아세우는 느낌이었다. 접수함에 서류를 밀어넣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돌아서다 현관 매트 밑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금리 인하 요구, 첫 통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 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청구서를 꺼냈다.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 금액은 지난달보다 더 컸다. 그는 종이를 3번 접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똑같이 접었다. 이번 달만 밤 공기에서 양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버스가 들어오자 그는 잠깐 발을 떼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신용회복 검색창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를지, 집에 가서 내일로 미룰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멀리서 첫차처럼 희미한 새벽 바람이 불었다. 작은 결심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버스 계단 앞에서 깊게 숨을 쉬었다. 아주 천천히. 다음 날 새벽, 명수는 평소보다 일찍 깼다. 시계는 5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거실 불을 켜자 식탁 위에 카드비 청구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내는 이미 깨 있었는지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당신 어제 상담 다녀왔지? 묻는 말에 명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 신발장 위에 빈 자리를 보고 짐작했을 것이다. 그냥 알아보려고 갔어. 진짜 괜찮을까 싶어서. 아내는 대답 대신 국을 한 국자 떠서 그에게 내밀었다. 이런 거 혼자 고민하지 마.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코끝에 닿았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명수의 가슴 속 얼음장을 녹이진 못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다.
낮은 의자에 앉은 상담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현재 신용카드 채무가 총 얼마나 되시죠? 아마 다 합치면 4천쯤 될 겁니다. 퇴직금에서 일부 상환하셨나요? 그걸로 전세 대출 이자 냈어요. 생활비로도 조금 쓰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보다 60대 이상 채무 조정이 80% 늘었어요. 대부분 의료비, 생활비 때문입니다. 명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끝은 테이블 위 종이를 꼬집든 만지작거렸다. 상담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선 이자 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죠. 진용회복위원회 신청만 해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명수는 조용히 내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몇 년 전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퇴하면 여유 생긴다. 지금 고생해도 나중에 웃을 수 있다. 그때 후배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퇴직 후의 여유는커녕 매일 통장 잔고를 보며 숫자와 싸우는 게 일상이 됐다. 주말 오후 딸 미선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찾았다. 아빠, 이번 달은 학원비 해결했어요. 다음 달엔 제가 조금 보탤게요. 명수는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어린 손주가 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할아버지, 종이 산 만들자. 손주는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빚 청구서를 색종이 삼아 종이 비행기를 접으려 했다. 명수는 급히 그 종이를 빼앗았다. 이건 안 돼. 다른 걸로 접자.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딸 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카드빚 때문에 힘드시죠? 명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줄일 수 있을 거야. 상담 받아봤어. 며칠 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이자율이나 심사 결과 통보였다. 기존 19.9%에서 8.5%로 조정되었습니다. 명수는 그 전화를 받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허리에서 힘이 풀렸다.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겠네.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오래된 굳은 살이 느껴졌다. 그동안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명수는 다시 식탁에 앉아 청구서를 정리했다. 이번엔 금액 옆에 빨간 펜으로 조정 완료라는 글자를 적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 위 붉은 글씨가 눈물에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명수는 작은 한숨과 함께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그는 여전히 빚을 다 갚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그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에 등록했다. 오전에는 엑셀 기초, 오후에는 원예 프로그램. 첫날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퇴직 전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그가 이제는 한 통의 전화 신용회복 상담이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밤에 집에 돌아와 명수는 서랍 안에 있던 카드 빚 청구서를 모두 꺼냈다. 맨 위에 한 장을 남기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랐다. 그 한 장은 접어서 액자에 넣었다. 액자에는 손으로 쓴 글귀가 있었다. 두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어디가? 상담센터에 다녀올 거야. 이번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단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식탁 위에 커피잔을 비추며 카드 빚 청구서의 그림자를 지웠다. 퇴직 후의 삶이란 돈보다 더 큰 문제와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가족에게 미안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삼키는 그 시간들. 하지만 명수의 이야기는 말한다. 작은 용기 하나가 파산의 길목에서 인생을 되돌릴 수도 있다. 여러분, 혹시 식탁 위에 카드 청구서가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이번 달만 넘기자는 말을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가 내일의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수처럼 말해보세요. 두려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68세 이정우 씨. 그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35년간 근무하다 63세에 퇴직했다.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누구나 그렇듯 처음엔 막막했다고 한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도 두려웠어요. 한 번 잘못 굴리면 평생의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는 퇴직 전부터 이미 퇴직 이후에 10년을 설계해두고 있었다. 회사에서 임원들이 창업 실패로 몰락하는 걸 수도 없이 봐왔기에 그는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 대신 금융 상담을 받고 작은 연금 구조를 만들었다. 퇴직금 중 절반은 퇴직연금 IRP로 옮겼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합산해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했다. 남들은 주식, 부동산, 카페 창업 얘기했죠. 근데 저는 돈보다 마음이 더 무서웠어요. 욕심이 생기면 인생이 흔들리거든요. 그는 주변의 조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2023년 이후 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급감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엔 절대 돈을 넣지 않는다. 퇴직 직후 그는 아내 김정희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 둘은 이미 출가했고 부부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8만 원, 퇴직연금 월 65만 원, 그리고 IRP에서 받는 이자 수익 월 30만 원. 생활비는 두 사람 합쳐 약 180만 원이면 충분했다. 이 씨는 여기에 더해 지자체 중장년 근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주 3일 오전 시간만 근무하는 시니어 도서관 관리직이었다. 책 정리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듣는 게 좋아요. 돈도 벌고 마음도 젊어지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24년 여름 아내 김정희 씨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단순 통증인 줄 알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생각보다 컸다. 퇴직금 일부를 예비비로 따로 모아뒀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적금처럼 쪼개둔 의료비 전용 통장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원 기간은 3달, 병원비는 약 700만 원.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느라 빚을 내지는 않았다. 그는 매달 받던 연금과 일부 예비비를 계획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지출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달 병원비로 220만 원 지출, 다음 달 연금으로 충당, 절대 카드 사용 금지. 그는 수십 년 전 회사 격리 업무에서 익힌 습관대로 지출 내역을 손으로 기록했다. 그 습관이 그의 인생을 지켰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야, 이정호, 지금은 금 투자해야지. 퇴직금 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그냥 묵혀두면 손해야. 친구들은 늘 조바심을 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 편한 게 남는 장사야. 그의 신중함은 시간이 지나며 빛을 발했다. 같은 시기에 무리하게 음식점 창업을 했던 동료 박모 씨는 2년 만에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았다. 부동산 경매에 휘말리고 연체 문자가 쏟아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정호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 대신 금융 공시를 확인하며 내가 가진 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꾸준히 점검했다. 그의 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거실에는 늘 햇빛이 잘 들어왔다. 벽에는 가족 사진 대신 내일을 위해 오늘 쓴다라는 문장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매달 가계 점검의 날을 만들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식탁 위에 통장과 영수증을 펼쳐놓고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린 지금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해. 그 말에 아내는 미소 지었다. 서로에게 미안할 일도 숨길 일도 없는 투명한 삶. 그게 그들의 평화였다. 하지만 퇴직 후 2년이 지나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2025년 정부의 복지 개편으로 일부 연금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수령액이 약간 줄어든 것이다. 한 달에 10만 원이 줄었어요. 크게 보면 작은 돈 같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텐 커요. 그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지자체 일자리 시간만 늘리면 된다는 결론을 냈다. 그는 3일 근무를 4일로 늘렸다. 몸이 좀 피곤해도 마음은 편해요. 다른 사람 도움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그의 손에는 늘 노트가 들려 있었다. 거기엔 다음 달 고정비, 예비비, 비상금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 욕심을 버리면 노후는 평온하다. 그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와 놀고 있을 때 멀리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퇴직연금 이자 입금 알림 6만 4천 원. 그는 화면을 보며 가만히 웃었다. 이제는 빚이 아닌 이자가 들어오는 인생이네. 그의 미소에는 여유가 있었다. 한때는 막막함으로 시작된 퇴직의 끝이 지금은 평온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도서관 근무, 점심엔 집 근처 공원 산책, 오후엔 자녀들과 영상통화, 저녁엔 아내와 차 한 잔. 그는 더 이상 청구서를 모아두지 않았다. 대신 매달 들어오는 이자 알림을 손주에게 자랑처럼 보여줬다. 할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잘 모았단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다. 그가 만든 금융 습관과 절제된 태도는 그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퇴직금 1억 4천만 원으로 시작된 그의 노후는 단 한 번의 빚의 늪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비 대신 신뢰를 남겼고 두려움 대신 평화를 얻었다. 그는 가끔 상담센터를 지나는 길에 문득 그곳 유리문에 붙은 문구를 떠올렸다. 금리 인하 요구, 첫 통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에게는 전화 한 통 대신 습관 하나가 변화를 만들었지. 2025년 봄, 부산 기장의 바닷바람이 아직은 차가웠다. 이정우 씨는 늘 그렇듯 아침 7시에 도서관 출근을 준비했다.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다. 그는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참 감사하다. 그의 책상 한켠에는 오래된 공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노후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의 지출 내역, 건강 기록, 그리고 하루의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욕심이 올라올 땐 은행 대신 바다로 나가라. 돈이 줄어드는 날보다 웃음이 줄어드는 날을 두려워하라. 그는 매달 마지막 페이지에 꼭 이렇게 적었다. 이번 달 잘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과장님, 아들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대요.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퇴근 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냐? 응. 아빠, 나 이번에 나왔어. 이제 애 학교도 그렇고 좀 막막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가 끊긴 뒤 그는 오래도록 창문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들이 손주와 함께 내려왔다. 아들의 표정엔 피로와 불안이 묻어 있었다. 아빠, 잠깐만 지내도 될까?
그 말에 이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안도와 미안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날 밤 아내 김정희 씨가 물었다. 당신 힘들진 않아? 힘들긴 하지. 근데 이게 가족이지 뭐.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 아들도 내 옆에 있었잖아. 며칠 후 그는 아들에게 함께 앉아 가계부를 보여줬다. 봐라, 아빠는 퇴직 후 이걸 꾸준히 썼다. 벌이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아는 거야. 아들은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놀랐다. 모든 수입과 지출이 손글씨로 기록돼 있었고, 옆에는 빨간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불필요한 소비는 후회로 돌아온다. 오늘 저녁 아내와 대화는 무조건 10분 이상. 아빠, 돈 관리 노트에 이런 것도 써요? 돈은 숫자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숫자도 흔들리더라.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노트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이정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웃었다. 그래, 이런 게 물려주는 거지. 그는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후 모은 일부 연금을 해약하지 않고 오히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했다. 전문기관 운용을 맡기면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라는 상담사의 조언 덕분이었다. 2024년 수익률은 연 6.2%. 작은 돈이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보며 그는 다시금 확신했다.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의 삶의 중심엔 언제나 습관이 있었다. 아침엔 운동, 점심엔 소일, 저녁엔 독서. 뉴스에서 채무조정 급증, 노란우산 해지, 폭증 같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그땐 카드 청구서를 모으던 사람도 있었지. 난 매달 통장을 모았고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당신은 인생을 빚이 아닌 발그로 바꾼 사람이야.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뭐야? 발기 뭐야? 비처럼 밝다는 뜻이지. 둘은 웃으며 손을 잡았다. 창문 밖엔 노을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그가 68세가 된 지금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카드 연체나 부동산 손실 혹은 가족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은퇴 후 금융생활 이야기. 매달 한 번 근처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강좌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를 들고 나와 말했다. 여러분, 퇴직금 1억 4천만 원으로 인생을 바꾼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계획을 지킨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청중 중 한 어르신이 물었다. 그래도 그때 주식했으면 더 벌었을 텐데 아깝지 않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마음에 빚이 없어요. 이 세상에 빚보다 무거운 건 없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손주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손주는 물었다. 할아버지,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그는 대답했다. 아니,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이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정호 씨는 자신이 정말 잘 살아왔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은 그는 노트를 펼쳤다. 오늘 날짜 아래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아들에게 희망을 물려줬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다. 노후의 진짜 안전망은 돈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이다. 그의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햇살이 잔잔하게 부서지는 그 빛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퇴직금으로 시작된 불안이 이제는 평온한 일상의 배경이 되었다.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순간 그는 알았다. 행복한 노후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일기를 덮으며 그는 속삭였다.
오늘도 잘 살았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 수가 약 14,210명에서 25,94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약 82.6%에 달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원금 감면 규모도 거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대출 잔액이 2023년 기준으로 약 370조 9천억 원, 전체 연령대 중 약 33%를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이 연령층의 대출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 약 0.2%에 비해 매우 높은 약 6.6%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통계는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 소득 비율이 약 161%에 이르러 주요 16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대출 규모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은퇴 이후의 상환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주택담보부채를 가진 고령자일수록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이 낮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노후의 재정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다룬 해외 문헌 검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후 준비 없이 부채를 가진 고령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비단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 금융 환경 역시 변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노후 금융계획과 금융교육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환경이 급변했으며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과 복잡한 연금제도, 저금리 환경 속에서 더 커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은 디지털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금융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어 금융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이런 통계와 흐름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선 은퇴 이후 채무 리스크가 노후 빈곤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 보도에서는 60대 이상 자영업자 채무불이행 건수가 1년 사이에 약 2795건에서 31,689건으로 약 52.4%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출이 많아졌다는 것을 넘어 상환 실패 가능성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제시된 통계와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시사한다. 첫째, 은퇴 후 고령층이 여전히 높은 대출을 지니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대출 규모 대비 소득 또는 자산 대비 상환 여력이 낮아 위험 수준이 높다. 셋째, 부채는 심리적, 정신적 부담으로도 연결되며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넷째, 금융환경 변화와 연금제도 개편 속에서 고령층의 금융 준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중년 세대, 즉 50대, 60대, 70대는 단순히 퇴직 후 한숨 돌린다는 안도보다는 본인이 처한 금융과 채무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노후 부채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및 노인 단독 가구 생계 지원 사업은 2022년 기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시행되어 노인 빈곤율을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안전망이 단지 연금만이 아니라
복합적 지원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 홈펜션 영목이지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 및 주택유지비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고령자들도 대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도 강화되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밑에서 고금리 소비성 대출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근로여력이 있는 60세 이상 중장년이 시간제 일자리나 지역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고령화 고부채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유럽 및 일본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의 비주택담보 소비부채에 대해 연금 수령과 연계한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집을 담보로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는 영목이지 주택연금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빠른 OECD 국가들은 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고령 가구의 부채 상환 능력과 금융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틀을 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자산을 활용하고 노후 소득과 대출 상환을 연계하는 제도 설계가 노후 금융안전망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년 세대 50대, 60대, 70대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조치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령층 상태에 접어든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 개인 연금주택 자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영목이지 프로그램이나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지자체 고용노동부 혹은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시간제 일자리 혹은 지역형 일자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일의 형태를 바꾼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셋째, 고금리 소비성 대출을 갖고 계시다면 정부 채무조정 상담창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프로그램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저소득 저상환능력 채무자를 위해 일부 채무 탕감 또는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무대책이 아닙니다. 넷째,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영목이지형 상품이나 주택연금 전환 등을 통해 주택 자산을 현금화 또는 연금화하는 전략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제도 확대는 이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노후 재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달 식탁 머리맡에 통장 입출금 내역을 펼쳐두고 올해 상환액 내년 지출 변화의 비비 확보를 적어보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금융위험은 숫자에서 실행으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국내외 제도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노후의 금융안전망은 더 이상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빚이 내일을 삼키지 않도록 오늘 한 단계씩 준비하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투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 첫걸음을 이미 뗀 셈입니다. 한 사람은 카드 청구서를 붙잡고 밤새 숨죽여 울었고, 또 한 사람은 통장 속 숫자를 세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고 같은 대한민국의 바람 속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라는 말로 하루를 버텼고, 다른 한쪽은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라는 말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누군가는 준비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IMF를 견디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부모를 봉양하며 자신의 삶은 늘 뒤로 밀었던 세대. 그렇게 50이 넘고 60이 되자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줄 알았지만 세상은 또 한 번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연금은 줄어들고 빚은 무겁게 어깨를 누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한때는 같은 공장 라인에서 일했던 두 남자, 정명수와 이정호. 정명수 씨는 퇴직 후에도 괜찮을 거야라며 카드를 썼고, 이정호 씨는 모르면 묻고 안 되면 멈추자며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명수 씨의 식탁엔 붉은 글씨로 찍힌 카드 빚 청구서가 쌓였지만, 이정호 씨의 식탁엔 손으로 쓴 가계부가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빚의 무게에 짓눌렸고, 누군가는 습관의 힘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퇴직금의 액수보다 연금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마음 아닐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삶의 숫자를 마주해 보세요. 지출을 적고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는 그 단순한 행동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노후는 평온해진다. 그 말은 결코 교훈적인 문장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만큼만 쓰고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며 아내와 손을 잡고 오늘도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존심이 아닌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정명수 씨의 삶은 우리에게 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이 결국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빚이 아니라 두려움에 잡혀 살았고 결국 그 두려움이 삶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식탁 위에 카드 청구서가 쌓여 있나요? 혹은 통장 잔고를 보기 두려워 휴대폰을 닫아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당신이 통장을 열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진용회복 상담 창구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 한 걸음이 바로 당신 인생의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상담센터, 전주의 노란우산해지 창구, 그리고 서울의 재취업 교육관까지 그곳엔 누군가의 용기와 눈물이 매일 쌓이고 있습니다. 그 용기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금융안전망을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함께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돈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뀐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남은 돈이 아니라 남은 마음입니다. 후회 대신 감사로, 불안 대신 희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당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당신,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 하나를 해보세요. 카드를 덜 쓰겠다고, 대화를 더 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겠다고. 그 약속 하나면 됩니다. 그 약속이 우리 세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핍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제 다시 빛이 비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정호 씨처럼 두려움 대신 평화를 택하고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 보면 숨이 턱턱 막히시죠? 병원비, 약값, 전기요금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습니다. 60대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살림도 팍팍한데
요즘 힘들다는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밥 한 끼 사주고 딱한 사정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내 통장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아 헛헛해지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62세 최선희 씨가 친구 돕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다 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딱한 마음에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고 이젠 감당 못할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놈의 정치인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작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더 늦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노후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67세 김상규 씨는 광주에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생산부 부장으로 일했고 정년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평생을 일터와 집만 오가며 살다 보니 친구라곤 퇴직 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몇 명뿐이었다. 김 씨의 집 현관 앞에는 닳고 다른 회색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고무 밑창이 갈라지고 끈이해진 그 운동화는 김 씨가 매일 아침 탑골공원까지 걸어갈 때 신던 것이었다. 이 신발만 신으면 편해서요. 새 거 사긴 아깝잖아요. 그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그 낡은 운동화엔 세월과 고독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새벽에 공원 돌고 동네 커피숍에서 신문 읽고 아침엔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 없는 하루의 무게는 버거워졌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그럴 즈음 40년 지기 친구인 최영달 씨에게 전화가 왔다. 상규야, 요즘 뭐하냐? 나도 이제 일 접었다. 반가운 목소리에 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노인네 다 됐네. 얼굴 좀 보자. 둘은 오랜만에 만났다. 처음엔 퇴직 후의 여유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 넌 좋겠다. 퇴직금 많이 받았잖아. 나 같은 사람은 퇴직금도 없이 나왔지 뭐. 최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씁쓸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최 씨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야, 오늘 점심이나 먹자. 밥값은 다음에 낼게. 이번에 전기세가 너무 나와서 죽겠다. 진짜 살기 힘들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김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그래도 40년 지기 친구 아닌가. 그는 처음엔 몇 번 밥을 샀다. 하지만 며칠 뒤 최 씨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상규야,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다음 달에 연금 들어오면 바로 줄게. 김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친구니까라는 마음에 돈을 건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뜸했다. 그리고 어느 날 최 씨가 다시 전화했다. 야, 지난번에 너무 고맙다. 근데 이번 달도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김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거절하지 못했다. 친구를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만남은 점점 불편해졌다. 최 씨는 만날 때마다 생활고를 토로했고 김 씨는 듣는 내내 죄책감을 느꼈다. 넌 좋겠다. 아직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나는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어렵잖아. 아니야. 너는 여유 있잖아. 나만 망했지. 그 대화를 마친 날 밤, 김 씨는 거실 불을 끄고 그 낡은 운동화를 바라봤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그는 그날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려워졌다. 며칠 뒤 최 씨가 집 근처로 찾아왔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야, 미안하다. 나 진짜 이번엔 꼭 갚을게.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또 돈 얘기야? 그럼 어떡하냐? 나한테 기대할 사람 너밖에 없는데. 그 말에 김 씨의 얼굴이 굳었다. 나밖에 없다는 말이 부담으로, 의무로 들렸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가 결국 닫았다. 이번엔 안 되겠다. 나도 여유 없어. 그러자 최 씨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럼 그렇지. 돈 있을 때는 잘난 척하더니.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그날 이후로 둘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김 씨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최 씨는 너 변했구나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다. 우린 40년 친구였잖아. 김 씨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한참 걸었다. 바닥에 닿을 때마다 고무 밑창이 찍찍 소리를 냈다. 마치 오래된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시간이 지나며 김 씨는 점점 외출을 줄였다. 친구와의 만남이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최 씨의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규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 부탁이다. 전기 끊기기 전에 20만 원만 도와줘라. 너는 아직 형편 괜찮잖아. 나는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김 씨는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문 옆에 써져 있었다. 그 신발처럼 그들의 관계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상규 씨는 현관 앞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몇 해 전 퇴직 선물로 받은 그 신발은 이제 바닥이 닳고 옆구리가 터져 있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신발도 참 오래 버텼네. 나보다 낫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날 오후 그는 마음을 정리하고 최영달 씨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다세대 주택 3층, 철문에는 녹슨 명패가 달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나야, 상규야.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에 최 씨가 서 있었다. 집 안은 어두웠다. 식탁 위에는 컵라면 2개와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고 TV에서는 난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갑자기 왜 왔냐? 그냥 궁금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오래된 우정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공기에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야, 미안하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최 씨가 입을 열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애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 너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건 친구가 아니라 세월에 짓눌린 한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10만 원이다. 이번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대신 우리 둘 다 이제 각자 살자. 최 씨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다, 영달아. 돈보다 더 큰 게 무너지고 있어. 마음이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냐? 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나도 내 노후를 좀 지켜야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오래된 우정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 씨가 문을 나서려 할 때 최 씨가 중얼거렸다. 그래, 너는 늘 바른 사람이었지. 나 같은 놈이랑은 다르니까.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김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옆 벤치에는 매일 보던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레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도 이제 늙었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 참 다행이야. 그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김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아직 그런 따뜻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운동화 끈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놓아주자.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다. 그 후로 김 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탑골공원에서 혼자 운동을 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자신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노인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탓하지 않았고 불평보다 웃음이 많았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 만난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아저씨, 신발이 참 오래됐네요. 그래도 정이 느껴져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바닥이 더 닳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운동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신발 덕분에 내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버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 김 씨는 다시 공원을 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영달아, 너도 잘 버티고 있겠지? 그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스스로에게 작은 원칙을 세웠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면 미안해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요즘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걷는다. 발밑에서 들리는 찍찍 소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그건 오래 버텨온 인생의 리듬이고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 걸으세요? 네.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혼자가 외롭기도 하지만 때론 자유롭죠. 김 씨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표정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오래된 운동화를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다. 낡았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한 신발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다. 너 덕분에 이제는 내 발로 내 길을 걷는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친구와 함께 젊은 시절의 공장을 걷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그 발밑엔 새 운동화가 반짝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세 박은자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교육청에서 35년간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늘 말했다. 내 인생은 큰 돈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이 먼저예요. 은자 씨의 하루는 단정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동쪽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언제나 정갈한 컵과 티포트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2개가 자라 있었다. 그녀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조용히 일기를 썼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얼마 전 새로 산 흰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신발은 새 출발의 상징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산 게 이거예요. 낡은 운동화처럼 과거에 매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허전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평생을 일로 채워온 하루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은자 씨는 그 공백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나답게 쓰는 법을 배웠다. 책을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말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챙기느라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어요. 이젠 그 반대로 살아보려 해요.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퇴직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오랜 친구였던 김정숙 씨가 연락을 해왔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였다. 은자야,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하자. 반가운 마음에 나갔지만 대화는 금세 무거워졌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남편 사업 망하고 아들도 취직이 안 돼. 너는 좋겠다. 연금 나오니까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처음엔 공감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정숙 씨의 말은 점점 변해갔다. 은자야, 이번 달에 관리비가 너무 밀려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그때마다 은자 씨는 조심스레 거절했다. 미안해.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대신 내가 병원 예약은 도와줄게. 처음엔 이해했지만 친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너도 결국 남들이랑 다르지 뭐. 가진 사람은 몰라. 없는 사람 마음을.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은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면 그 친구가 내 선을 넘은 걸까? 그녀는 며칠 뒤
도서관에서 같은 봉사자 이선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선생님,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도와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선을 안 그으면 결국 자기만 무너집니다. 그 말이 은자 씨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날 저녁 노트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도움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정은 나누되 내 평안은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로 은자 씨는 마음의 원칙을 세웠다.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되 그 대신 정보와 시간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다음 주 정숙 씨가 다시 찾아왔다. 은자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전세보증금이 밀려서 이러다 쫓겨나게 생겼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복지관에 가서 긴급 지원제도 알아봐 줄게. 너 직접 신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귀찮아. 그냥 내가 좀. 안 돼. 난 그 일에 손대면 우리 관계가 달라질 거야.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혼자 흰 운동화를 닦았다.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닦고 나니 다시 깨끗해졌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관계도 신발 같아. 때가 타면 닦으면 되고 너무해지면 새로 신으면 되는 거야. 며칠 후 정숙 씨는 연락이 없었다. 대신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박 선생님, 김정숙 씨가 선생님 덕분에 긴급 지원 신청했어요. 덕분에 큰 도움 됐다고 하시네요. 은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 아래서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꼭 돈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며칠이 지나고 박은자 씨는 복지관 강의실 문을 열었다. 그날은 노년의 관계와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의자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랑보다도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가벼워지면 좋은 관계고 무거워지면 나쁜 관계예요. 그 한 문장이 은자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바라봤다. 이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편한가? 안면 지치는가? 하루가 꼬박 걸렸지만 결국 절반의 연락처를 지웠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몇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잘 지내요? 주말에 공원 산책 어때요? 그 주말 3명의 친구가 공원에 나왔다. 셋 모두 그녀처럼 퇴직한 여성들이었다. 서로 손에 텀블러를 들고 흰 운동화를 신고 걸었다. 은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 다 같은 운동화네. 그러게요. 다들 새 출발인가 봐요. 세 사람은 웃었다. 그날 저녁 은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TV 뉴스를 틀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그 뉴스 자막을 보며 그녀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 혼자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힘들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정숙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은자야, 나 이번에 복지관에서 일자리 소개받았어.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내 덕분이야. 그 말에 은자 씨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 잘 됐다. 이제 마음 좀 편하겠네. 응. 이제 나도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흰 운동화 위에 떨어졌다가 맑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엔 각자 자기 길을 걸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은자 씨는 오랜만에 고마운 사람 리스트를 적었다. 거기엔 친구, 봉사 동료, 복지관 직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한 줄씩 쓰다듬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가렵게 해주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들과 함께 늙어가고 싶다. 다음 주 금요일,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은자 씨는 무대에 올라가 짧게 인사를 했다. 저는 퇴직 후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이젠 압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거요. 청중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은자 씨는 이선호 씨와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아마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역시 거리를 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나 자신하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자 씨는 현관 앞에 운동화를 벗어놓았다. 그 신발엔 복지관 운동장에서 묻은 흙이 조금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신발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깨끗해진 것 같네. 며칠 후 그녀는 매일 걷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다. 혹시 혼자 앉아 계세요? 저도 매일 여기 나와요.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같이 앉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땐 생각이 깊어지고 함께 있을 땐 마음이 넓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서로의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음이 편했다. 헤어질 때 그 여성이 말했다. 선생님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분, 보기 드물어요. 다음에 또 뵈어요. 은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인연은 이렇게 새로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관계를 끊는 건 외로움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였어.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가난한 친구를 멀리한 게 아니라 내 평안을 지키기 위해 선을 그은 거였다.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흰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던 그 운동화는 이제 제 인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남은 인생은 이 운동화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그치고 도심에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다. 은자 씨의 마음은 그 불빛처럼 환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노년층의 관계와 삶의 질에 대한 통계가 적지 않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력, 가구 형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월 평균 가구 소득 하위 25%이거나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 영향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통계는 노후의 행복이 단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질과 감정적 안정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 혼자 사는 노인은 함께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년기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관계의 단절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최근 65세 이상 노인 약 10,000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통합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인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진정한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은 고립형 네트워크에 속한 노인들이 신체 건강과 정신적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관계의 질이 높고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진짜 핵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무거움이나 죄책감, 반복되는 부탁과 피로감이 실제로 삶의 만족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만남 뒤에 지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며 만남 뒤 내가 더 밝아지는지 아니면 무거워지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노년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의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 즉 노년의 부정적인 관계와 고립,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실제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는 노년층 고립 외로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투게더, 커넥트 투게더, 커뮤니케이트 투게더 전략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전용 콜센터 운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 방문 서비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해 주거 지원 강화,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이웃 교류 활성화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단순한 경제적 복지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사회적 참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건강, 봉사,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함께함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는 관계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계의 피로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주거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주거비 보조, 방문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면 관계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듭니다. 즉, 내가 도와주는 관계뿐 아니라 나 역시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영국은 몇 해 전 고립과 외로움 해소를 국가 과제로 삼고 법적 행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지자체마다 외로움 담당 부서를 신설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장려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단절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일본 또한 지방 고령자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은퇴한 노인들이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세대의 간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고립감을 낮추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교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 내 인간관계를 기록하고 점검해 보세요. 만남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만남 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시도하거나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주거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제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고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봉사나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환경이 다르더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관계를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복지제도와 사회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에 용기 있게 선을 긋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복지관, 주민센터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과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누가 나를 돕느냐보다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바로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 때, 누군가는 텅 빈 마음을 안고 돌아서고, 누군가는 작은 인연 하나에 웃는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가난한 친구를 도와주다 지쳐버린 김영수 씨의 이야기, 그리고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의 평안을 지켜낸 박은자 씨의 이야기. 둘 다 같은 세월을 살았고 같은 시대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용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영수 씨는 퇴직 후에도 오랜 친구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밥 한 끼, 교통비 몇만 원, 생활비 몇십만 원이 쌓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를 돕는 게 죄가 될 줄 몰랐다. 그가 했던 그 한마디엔 수십 년의 인간관계와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죠. 반면 은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같은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에게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흰 운동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고 새 길을 걷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내가 잘해야 한다, 친구를 버릴 순 없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해 본 적이 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끊는 것은 차가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내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남은 날들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대화보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노후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인생에도 따뜻함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내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용기입니다. 이 만남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안녕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다. 관계는 많이 맺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덜 아픈 관계일수록 오래 간다는 걸.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덜 아프고 덜 힘든 관계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늙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웃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전에 내 마음부터 챙기세요. 내가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단해지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관계는 나를 서서히 가난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 그리고 이렇게 답하세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남깁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기가 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세월, 부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들리죠. 30년 일했는데 퇴직 후엔 월세 내기도 벅차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정수 씨는 얼마 전 퇴직금을 모두 정리했지만 몇 달도 안 돼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달러 환율은 치솟고 병원비는 매달 늘어나는데 연금은 여전히 제자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내가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60대 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미 퇴직한 분들조차 매달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예금을 깨거나 빚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불안에 떠는 현실. 참 억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산의 흐름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바꾸면 평생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은퇴자들이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햇살이 약하게 들어오는 3층 현관 앞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먼지 묻은 고무 밑창, 닳아버린 끈 끝자락. 한때 매일같이 출근길 지하철을 향해 뛰던 박진태 씨의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올해 초 중소기업 영업부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평생을 거래처를 돌며 비 오는 날에도 샘플 가방을 들고 다니던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묵직한 사람이라 불렀고 거래처 사장들도 박 부장 오면 믿음이 간다고 했다. 그가 받은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평생을 바친 대가라기보단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라는 세상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퇴직 첫날 아침, 박진태 씨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근처 공원을 걸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햇살을 받으며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잠시도 편하지 않았다. 물가는 매달 오르고 연금은 겨우 80만 원 남짓. 아내 이정화 씨와 단둘이 살아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만 200만 원이었다. 이대로 있으면 5년도 못 버티겠네. 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그가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다들 부동산 투자한다잖아요.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 되지 않아? 그 말은 그에게 이상할 만큼 희망적으로 들렸다.
직장 동료 중 한 명도 수익형 오피스텔로 노후 준비한다며? 최근 분양받은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 그래야지.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지. 그는 그날 밤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세어보며 처음으로 투자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다. 그 후로 박진태 씨는 부동산 설명회를 찾아다녔다. 양복 차림의 젊은 강사들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 건물은 역세권이고 월 100만 원 이상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합니다. 요즘 달러, 주식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다. 그는 위험하지 않다는 문장에 마음을 빼앗겼다. 결국 도심 외곽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퇴직금 대부분인 1억 원을 써넣었다. 분양업체 직원은 지금 안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자녀 세대 거의 없어요 라며 서류를 재촉했다. 며칠 뒤 박진태 씨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분양 계약서와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신발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 내 돈이 나를 위해 뛰는 거야.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분양사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입주율 90% 달성, 임대 수익 안정화 완료 라는 문장이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그는 매달 9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분양사에 전화하자 현재 입주 지연이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달, 3달이 지나도 사정은 같았다. 건물 입주는 지연되고 대출이자는 계속 빠져나갔다. 처음 1억 중 일부를 대출로 충당했던 그에게 매달 40만 원의 이자는 큰 짐이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부동산은 결국 오르잖아. 기다리면 돼. 하지만 석 달 뒤 분양회사가 잠적했다. 전화는 불통,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뉴스에서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사기 사건이 연일 보도됐다. 그 건물 이름이 자막에 떴을 때 박진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는 경찰서에 갔다. 그곳엔 자신처럼 퇴직금을 잃은 중년 남성들이 줄을 서 있었다. 서류를 접수하던 젊은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피해자분들 많습니다. 결과 나오려면 오래 걸려요. 그의 손엔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만 남았다. 도장 찍을 때 썼던 펜 자국이 손끝에 선명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낡은 운동화를 벗어 현관 구석에 밀어 넣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 왜 그렇게 쉽게 믿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노후가 조금은 편했을 텐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민호는 결혼을 미루었고 딸 혜진은 부모의 다툼을 피해 집을 나갔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그릇이, 그 아래엔 다시 묵은 먼지를 뒤집어 쓴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다. 박진태 씨는 거울 앞에 섰다. 30년 동안 부장으로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투자 실패자라고 불러야 했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사실 알고 있었다. 그가 몰랐던 건 돈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였다. 세상은 이미 부동산이 아니라 달러와 금융의 시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 옛날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그날 밤, 그는 스마트폰을 켜고 다시 달러 ETF, 연금 투자, 복리 자산 같은 단어를 검색했다. 유튜브 화면에 떠오른 영상 제목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다. 1억으로 평생 월급 받는 법, 달러 자산으로 노후 걱정 끝. 그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잠시 떨렸다. 그리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낡은 운동화가 현관 앞에서 천천히 빛을 받았다. 마치 다시 한번 걸을 길이 생긴 것처럼. 그날 이후 박진태 씨의 하루는 달라졌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고 책상 앞에 앉았다. 유튜브, 경제 기사, 투자 강연. 그는 평생 한 번도 관심 없던 금융이라는 세계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메모지에는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다. 복리, 환율, S&P 500, 달러 ETF. 손글씨는 삐뚤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있었다. 처음엔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여보, 또 그런 거 빠지는 거 아니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공부부터 하려고. 그 말엔 지난 실패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투자 유튜브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노트를 덮지 못했다. 부동산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세계가 무너져도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조용히, 꾸준히 가자. 그는 남은 3천만 원을 시작으로 매달 100만 원씩 달러 ETF에 투자하기로 했다. 은행 직원은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 요즘 60대 분들이 이런 투자 많이 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더 이익이죠. 그 말에 그는 오랜만에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 거야. 처음 몇 달은 불안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출근길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10년, 20년 후를 보는 거야. 그는 매달 꾸준히 달러를 사모았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환율 상승, 미국 증시 급등이라는 말이 들려오면 그저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렸지만 이제는 그 뉴스 한 줄이 자신의 인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그의 노후를 움직이는 엔진이 된 것이다.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의 계좌에 달러 분배금 270달러가 들어왔다. 한화로 약 36만 원. 그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이게 내 첫 번째 월급이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무너진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얼굴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웃네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노후란 건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이 스스로 일하는 걸 보는 마음의 여유였던 것 같아. 시간이 흘러 그의 낡은 운동화는 여전히 현관 앞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먼지가 아니라 빛이 덮고 있었다. 아침마다 그는 그 신발을 신고 동네 카페로 향했다. 작은 노트북으로 달러 ETF의 차트를 확인하고 같은 나이대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게 일상이 됐다. 박 선생님, 요즘은 환율이 좀 내려갔네요. 카페 사장님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인생도, 그래프도 오르내리는 거니까. 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은 많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아내와 손잡고 장을 볼 수 있었다. 아들은 다시 부모님을 찾아와 말했다. 아빠, 요즘 진짜 대단해요. 퇴직하고도 새로 시작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늦게 배운 게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배운 거지. 하루는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여보, 이제 돈 걱정은 좀 덜했어요? 그는 창가에 걸린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모으고 있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달러가 일하니까.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와 불안 속에서 보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낡은 운동화는 주말마다 다른 곳을 향한다. 은행 대신 도서관, 부동산 설명회 대신 투자 스터디. 그는 후배 은퇴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퇴직금은 집이 아니라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써야 해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이젠 땀 흘리는 대신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죠. 그 말에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태 씨의 삶이 그 증거였다. 어느 봄날 그는 아내와 함께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로 했다. 그 신발은 평생 가족을 위해 뛰던 지난 세월의 상징이었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손에 들고 말했다. 이제 이 운동화 대신 내 돈이 뛰고 있으니까. 아내는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투자 계좌를 열었다. 잔고는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다. 그게 다 이자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야. 그는 창문을 열고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노후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영상 자막처럼 마음속에 떠올랐다. 달러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서나 통하는 신뢰의 언어이자 당신의 시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번엔 내 인생이 이길 차례다. 그의 현관 앞에는 여전히 한 켤레의 운동화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었다. 낡은 운동화가 멈춘 자리에 달러가 뛰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퇴직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의 벽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보다 먼저 지치지 않도록 이제는 여러분의 달러가 일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은은한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진다. 식탁에는 조용히 신문을 넘기며 웃고 있는 정혜수 64씨의 모습이 있다. 그의 하루는 여유로웠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 대신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대기업 생산관리 부서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정년을 맞아 퇴직금을 1억 5천만 원 받았다. 혜수 씨, 이제 편하게 쉬세요.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이에요. 퇴직식 날 팀장이 건넨 꽃다발과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퇴직 후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다. 퇴직 후 일주일간은 일부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다들 퇴직하면 부동산으로 몰리던데 나도 그래야 하나?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읽었던 책 한 구절이 떠올랐다. 노후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이 아닌 달러,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달러는 세계 어디서든 통하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내 최정미 씨는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여보, 괜히 위험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나 외화 이런 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우리의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그는 퇴직 직전부터 금융 공부를 시작했다. 출근길마다 경제 유튜브를 듣고 점심시간엔 달러 ETF와 연금 상품을 비교했다. 그는 매일 엑셀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며 마치 젊은 시절 회사 프로젝트를 준비하듯 꼼꼼하게 기록했다. 퇴직금의 1억 원은 세 곳으로 나누어졌다. 5천만 원은 달러 ETF 미국, S&P 500 연동형, 3천만 원은 연금저축펀드, 2천만 원은 달러 현금 예금. 그는 남은 5천만 원 중 일부로 노후를 위한 보험을 유지하고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소액의 월세 수입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순탄했던 건 아니다. 퇴직 1년 차 주변 친구들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야, 혜수야, 너 그 돈 그대로 두면 손해야. 요즘 다 상가 투자하잖아.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도 새 상가 들어서는데 분양가 금방 오른대.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흔들렸지만 곧 자신이 적어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유행은 바뀌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며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누구보다 검소했다. 새 차를 사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도 지금은 차가 아니라 달러가 움직여야 해. 그렇게 말하며 중고차를 계속 몰았다. 2023년 달러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환율 1,400원 돌파라는 자막이 쏟아졌다. 그의 달러 자산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은 1년 만에 5,800만 원이 되었고 분배금까지 포함하면 연 7% 이상의 수익을 냈다. 아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진짜로 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응. 이게 바로 복리의 힘이야. 우리 둘 다 일하지 않아도 이 돈이 일하고 있잖아. 그때부터 아내의 표정에도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 중 일부로 작은 기부를 시작했다.
지역 복지관에 정기 후원을 하고 가끔은 손주 장난감을 사기도 했다. 그의 노후는 점점 여유로워졌다. 하지만 진짜 갈등은 2024년 봄에 찾아왔다. 주변 친구들이 다시 부동산 투자 붐에 올라타기 시작했을 때였다. 야, 요즘 상가 매물 다시 오른다더라. 달러 투자도 결국 환율 떨어지면 손해야. 퇴직 동료들의 말은 그에게 다시 불안감을 줬다. 그날 밤, 그는 달러 ETF 차트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계산기를 켰다. 20년 복리 기준 수익률 8%.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시간과의 동행이야.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2025년 현재 그의 달러 자산은 원화 기준 7,200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은 한화 약 55만 원. 거기에 국민연금 90만 원, 아내의 개인연금 40만 원을 더하니 부부가 매달 185만 원의 고정 현금 흐름을 얻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끊기지 않아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는 요즘 새벽마다 조용히 일어나 달러 시세를 확인한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노트북 화면 속 초록색 그래프를 바라볼 때면 30년 회사 생활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그의 낡은 지갑 속에는 여전히 100달러 한 장이 접혀 있다. 이건 내 인생이 달라진 첫날의 증표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삶에는 불안 대신 복리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2025년 여름, 용인의 한 카페 테라스. 정혜수 씨는 매일 오전이면 이곳에 들렀다. 카페 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창가 자리에 앉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 표지에는 복리 일기라는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투자 내역을 기록했다. 달러 환율 1,420원, ETF 수익률 8.3%, 이번 달 분배금 420달러. 그의 목소리엔 여유가 묻어 있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떠드는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요즘 부동산 다시 오른대. 코인으로 단타 치면 한 달에 몇백은 번다더라. 그는 잠시 그쪽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나도 저 나이 때 그랬지. 빨리 벌려고만 했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그의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감이 없었다. 퇴직 후엔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가 달러 자산에 투자하며 얻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시간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말했다. 달러는 오르내리지만 내 마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10년, 20년을 두고 보면 결국 꾸준한 게 이기거든요. 2025년 가을, 그의 친구 박진태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혜수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오피스텔 값이 반토막이야.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월세도 안 들어오고. 정혜수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 자신과 닮아 있었다. 진태야, 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흐름이 돈을 만들어주는 시대야.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게 한마디가 들려왔다. 너는 참 다르다. 나도 그렇게 할걸? 전화를 끊은 뒤 정혜수 씨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노후를 준비한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삶의 여유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달 들어오는 달러 분배금 400달러, 국민연금 90만 원, 아내의 연금 40만 원. 이 모든 금액이 합쳐져 매달 약 190만 원의 평생 월급이 되어 있었다. 그 돈으로 부부는 매주 한 번은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국내 여행을 다녔다. 며칠 전에는 남해 바다를 다녀왔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지. 퇴직 후 바다를 보며 웃을 날이 올 줄은. 그는 그 말을 하며 사진 속 자신을 보았다. 햇살에 그을린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굴곡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는 달러 자산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준다고 믿었다.
나는 이걸로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야. 그저 걱정 없는 하루를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규칙적이었다. 아침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점심엔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엔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안정된 리듬을 가장 큰 자산이라 말했다. 하루는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제 일 안 해요? 그는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다만 이젠 돈이 대신 일하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돈이 일을 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달러는 잠도 안 자고 매일 세상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어온단다. 손주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고, 그는 그 웃음 속에서 미래 세대의 희망을 보았다. 2026년이 되면 그는 65세가 된다. 그는 이제 국민연금과 투자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달 달러를 모은다. 이건 내 연금이 아니라 내 리듬이야. 꾸준히 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 그는 이제 돈보다 습관을 자산으로 만들었다. 그의 인생은 복리처럼 조금씩 성장했고, 그의 마음은 환율처럼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2025년 겨울, 그는 다시 낡은 운동화를 꺼냈다. 오래전 회사 출근길마다 신던 그 신발, 먼지가 쌓여있던 운동화를 깨끗이 닦아 현관에 두었다. 이젠 이 신발로 출근하지 않아도 돼. 대신 내 돈이 매일 출근하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잔잔히 웃었다. 그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평생의 노력이 만들어낸 자유의 소리가 있었다. 봄이 오면 그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다. 여행 경비는 모두 분배금으로 충당된다. 비행기를 타는 날, 그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내가 부동산 따라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믿어줬기 때문이야.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진짜로 걱정 없는 노후네요. 정혜수 씨는 요즘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에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멈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퇴직금은 묵혀두면 썩습니다.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조언은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었다. 그의 삶은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했다.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사지 않았고, 달러 자산으로 흐름을 만들었다는 단 하나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부자 되는 법을 찾지만 나는 가난해지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그게 바로 달러 자산의 힘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퇴직금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건물을 남기려다 인생이 무너졌고, 누군가는 달러로 평생 월급을 만들어 웃고 있습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정혜수 씨의 현관 앞에는 다른 운동화 대신 빛나는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다. 그 신발은 더 이상 출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걱정 없이 걸을 수 있는 자유의 상징이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중년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묵직합니다. 최근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저축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4년에 발표된 노후준비지수에서는 재무 영역, 즉 연금과 자산 준비 점수가 67점 수준으로 2019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퇴직 예정자들이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라는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내의 흐름 속에서 해외 자료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연안산 수익률이 약 8에서 10% 수준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진국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본 수익률을 비교한 해외 연구에서도 주식이 주택이나 채권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해외 데이터는 장기 투자에서 복리의 힘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산의 크기보다
자산이 실제로 흐르고 있느냐, 즉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내 은퇴 가구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순자산이 4억 원대 중반이라 해도 중간값은 2억 원이 채 되지 않으며 연간 소득도 2천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지만 대다수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언제 일을 그만둬도 돈이 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는가입니다. 국내외 통계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꾸준히 움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노후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내 돈이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일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부터 해외 사례까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둥입니다. 또한 이 연금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급자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기금 고갈 위험을 낮추려는 구조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시군에서는 퇴직 전후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해외자산 기초교육, 복리투자 장기플랜 워크숍, 실버 세대 금융세무 컨설팅 같은 맞춤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지역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산 배분을 달러나 해외 지수 투자로 전환하거나 복리 구조형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즉 연금 제도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연금 계좌에 납입하도록 제도화했고, 이를 통해 퇴직 이후의 자산 형성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강제성과 장기적 투자 구조를 결합한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장기 복리 구조를 기반으로 한 연금형 자산 축적은 결국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이는 지금 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실천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달러, 기반 자산이나 글로벌 지수형 투자를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절세형 연금 계좌나 투자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노후 준비 상태와 자산 흐름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이 맞물릴 때 단순히 언젠가는 준비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장년 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지자체별 은퇴 전환 프로그램, 퇴직자 금융교육 등이 그 예입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금융학교를 통해 재무와 투자 기초를 교육하고 있고, 부산과 대구에서는 은퇴 후 자산관리 11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투자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함께 점검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401k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 일부를 장기 투자 계좌로 적립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이 추가로 매칭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복리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이 노후를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저축형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아이디커라는 개인형 연금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흐름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복리 구조의 구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대비한다는 건 불안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산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꾸준히 움직이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만 먼저 내딛는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여윳돈을 그냥 두기보다 그 돈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제도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나의 돈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자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월급이 끊기지 않는 삶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어느 날의 해질녘, 낡은 운동화를 벗어놓으며 한 남자는 말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퇴직 후 모든 걸 부동산에 걸었다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노후엔 월세 수입이 나오겠지라 믿었지만 시장은 냉정했고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걷던 길 위에 상처처럼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기에 다른 길을 걸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달러 자산으로 장기 투자를 시작했고 돈이 아닌 시간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루벌이 대신 매달 들어오는 작은 배당금이 그의 마음을 지탱했고 그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며 평생의 노고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렀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 해라며 멈춰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라도 배워야지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 걸음의 차이로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늦은 시점에서 깨닫게 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가장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흐르는 돈은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 흐름은 복리의 마법으로, 배당의 시간으로, 혹은 절약된 한 푼의 힘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내 돈도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다. 한번 무너졌던 그 남자는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전엔 돈을 쫓았지만 이제는 돈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고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신발, 나를 수없이 넘어지게 했지만 또 그만큼 걷게 해줬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울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또 한 사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손주 학원비로 쓰며 이건 내가 평생 일해서 받은 연금이야 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인생이 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속도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늙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결심 하나, 꾸준한 실천 하나, 나를 위한 공부 하나가 모여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첫 번째 산이 생계를 위한 등반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여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10년 후의 우리 모습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쪽은 후회로 고개를 숙이겠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에게 고마워하며 웃을 겁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산을 공부하고 연금을 챙기고 흐르는 돈의 구조를 만드는 일,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가족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돈은 떠나가도 준비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엔 잔잔한 미소로 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힘겹게 걷던 어제의 당신이 이제는 편안한 구두를 신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내일의 당신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따뜻한 노후의 얼굴입니다. 삶이 버겁고 길이 멀어 보여도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내 돈이, 내 마음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평생 월급이 될 테니까요.